예, 소장님 이번에는 이제 현재 활동 중인 한국산업기술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원이 어떤 곳인지 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원은 아마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돼서 지금까지 해온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광역 기초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필요로 하는 강의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례 입법, 그다음에 애결산, 구시정 질문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지방자치법 잘 활용하기, 네. 도대체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저는 자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치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지금 기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분야는 제가 이제 기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이 혁신돼야 되고 중앙정부는 어떤 걸 개정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균형 발전은 우리나라가 그간 초기 국가 발전 전략이 일극 중심,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극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리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고, 네, 거기에서 집행되는 비용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안이 지금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서로가 불만이에요. 이게 이 법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뭐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고 대부분 다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으로 이 균형 발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게 한 줄기가 이제 마련된 것이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인데, 이조차도 지역에서 지금 충분하게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데, 아직 현 정부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는 걱정이 좀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법률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법률이 자치분권 쪽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 117조와 118조가 이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네.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큰 문제인데요. 법률과 명령, 중앙정부와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지방자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을 가지고 독자적 지역 발전 전략을 짤 수 없게끔 지금 현행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간의 중앙 집권적 틀 안에서 한 걸음도 자치분권적 성격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도 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중앙 집권적 테두리 안에서 그간의 틀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자치분권형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법률을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방자치의 혁신 사례가 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면요. 네,
정보 공개 청구 조례. 음. 나중에 이게 이제 법률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방이 바뀌어서 국가가 바뀌는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조례였다. 뭐 청주시에서 최초로 91년도에 지방자치 시작하자마자 시행됐던 조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가 되고 이제 국민들이 행정에서 그 전까지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써 속속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네.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 꼽으라면 저는 사실 이걸 첫 번째로 꼽고도 싶습니다. 화장실 문화입니다. 네. 화장실 문화인데요. 2000년 이전의 화장실과 2000년 이후의 우리나라 화장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원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그 문화가 있는 화장실, 반딧불이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수원시장님께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람들이 들릴 곳이 어디지? 봤더니 화장실인 거예요. 그 화장실에 딱 가봤더니 공중 화장실을 당신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당신도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을 외국인들이 와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화장실을 한번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의지로 시작된 게 문화가 있는 화장실인데 실제 수원의 화장실 한 곳이 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변했고 네. 대한민국 전체가 변해서 국가가 변하는 그리고 국가의 국립공원이든 철도든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여행 갈 때 이제 화장실 걱정 안 해도 된다. 한국의 화장실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문화가 있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화장실이 됐습니다. 예. 그게 지방자치가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바뀐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도 지방자치가 바뀌기 전에도 중앙정부가 화장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네. 그것을 한 지방정부가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바뀌고 나라 전체가 바뀌어서 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 화장실에도 정부라고 써질 정도로 화장실을 카피해서 그대로 써놓은 사례도 네.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것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전남 시도의회가 최초로 발의했던 주민 소환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 또한 당시 뭐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법적 투쟁을 통해서 끝내는 주민 소환 법률까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주민 소환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민 소환은 되는데 국민 소환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국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방자치 하게 되면 이제 앞서 이제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그런 또 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를 이제 혹자들은 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 결정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 네. 이것이 지방자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는 그럼 뭐 할 것이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지원 사업을 할 때 문화정책을 쓰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마라. 마땅히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자식이 성공하는 것처럼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스스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장님 보실 때는 현재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대로 아직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문제는 주인인 주민들에게 아직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지속된 모든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영 형태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에 치우쳐져 있고 주민들이 쏙 빠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만들기, 주민참 예산제 이게 풀뿌리 자치의 근간이면은 사실입니다. 네. 서구 사례나 영미 사례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변 단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주가 되고 주민들이 따라가는 그런 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민들에게 실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행정이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는 참여 주체가 되는 거지 적극적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은 사실 코디네이터가 되고 주민이 직접 그 행위의 주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지방자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구호에 가깝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현실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중앙 정부가 많은 권한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모든 권한을 줘도 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고 고학력자가 많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국민들을 믿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보실 때 지금 이제 지방자치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이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2020년 12월 9일 날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네.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특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후속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그 법률안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그 지금 기관 대립형 형태의 지방정부 형태도 있고 앞으로는 기관 통합형, 기관 절충형, 기관 대립형 이 세 가지 형태의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 단체장 대 의회 간의 기관 대립형의 지방정부 형태뿐만이 아니라 단체장을 뽑지 않고 지방의회만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관 통합형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고용하는 절충형 형태의 지방정부 형태 이런 다양한 기관 구성 형태를 띌 수 있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맛봤던 지방정부 한 가지 맛밖에 못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지방정부의 다양한 형태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형에서는 주민총회형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주민총회형은 빠져 있습니다. 예. 네. 그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크게 달라진다고 봐요. 예. 예. 앞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 국가에서 자치분권 국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국가가 초기 단계에서 성장의 발전 전략은 대체적으로 중앙 집권 전략을 많이 구사합니다. 네. 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70년 전에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국가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나는 짜장면 먹고 싶고
우리 선생님은 짬뽕을 먹고 싶은 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짜장면을 먹더라도 배가 불러야지, 밥을 먹더라도 배가 불러야지, 너는 무슨 오므라이스를 먹고 나는 국밥을 먹고, 이렇게 선택권이 없었다면 국가가 일정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두 개를 다 살릴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검증된 가장 민주화되고 가장 선진화된 체계가 자치분권 체계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는 권력도 행사해보고, 또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취할 수도 있고, 과거의 방식은 일사불란한 국가체제였지만 지금의 방식은 국민 개개인 아니면 지역사회가 원하는 그런 다양성과 정체성, 그리고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고민하고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방분권 시스템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서는 가장 최첨단화된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계, 우리나라 수준에서 중앙집권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발전은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현 그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 편차가 심하다, 지역이 네.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지역 편차가 심하고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국가발전 전략이 네. 초기 단계에서 아직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도 아직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것은 그간의 우리 국가 전략이 1극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전략을 취해왔고 중앙 중심의 국가 전략을 취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역 편차가 심해질 대로 심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저는 법으로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법치를 하는 나라가 법이 아닌 어떤 걸로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국가 전략이 구심력을 작동시켰던 일극체제였다면 이제 온심력을 발휘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균형 발전 일환으로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게 또 실제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89곳을 지정을 했어요. 기초지자체를. 그리고 18개 관심 지역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된 지자체에 연간 1조 원 정도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올해 처음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으로 실행되면서 이 계획은 기초단체 너희들이 짜라. 그리고 광역이 취합해서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기초단체는 이달 5월 말까지 광역단체에 보고하게 돼 있고, 광역단체는 6월 말까지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또 책정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을 하는데 지금 원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네. 갑자기 너희 스스로 계획을 짜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기초단체가 체계적이고 정말 문제점이 뭔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다시 유예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법안을 좀 개정해서 시간을 1, 2년 더 두고 중장기 계획을 짜서 다시 당신 지역의 인구를 더 이상 감소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홍보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과 같이 당장 계획을 짜서 당장 기본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 그 기본 계획을 토대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확정된다면 지방정부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장님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우리의 모든 법과 제도에서 좀 삭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야만 지역 소멸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 예, 과연 그게 가능할지 또 어떤 얘기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멸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내 지역이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 아이를 앞으로 소멸 지역인데 너는 이 지역에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저는 소멸 지역이라는 단어는 오늘 당장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모든 법 조문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단어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어디 소멸됐습니까? 소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인구가 감소됐죠. 인구 감소 지역으로 통일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모 씨가 이렇게 쓴 용어인데 이걸 그대로 거르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씁니다. 네, 그런 그러나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인식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가 소멸됐다라고 지정된 지자체 중에 가서 슬로건을 봐보세요. 슬로건을 보시면 희망이 있는 지역, 내일이 있는 지역, 네.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 발전하는 지역, 이렇게 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너희들은 소멸 지역이야 라고 인식을 주게 되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 소멸 지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언어는 인식을 지배합니다. 절대 저는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네. 예, 지역이 역량이 부족하다, 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권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 지방자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네. 법령이 지방자치 법규를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역량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네. 걸음을 걸을 때도 수십 번, 수천 번을 넘어지고 나서 걸음을 걷듯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잘하려면 안에서 주민들끼리 치열하게 어떤 논쟁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돼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향의 그 타겟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너 한번 톡 줘보고 잘 못하면 너희 못하니까 너희가 권한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거꾸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주정,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민주주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민주주의 하지 말자라고 했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의 권한을 충분히 국민의 피로 인해서 확보는 됐지만 이것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 또한 오늘 당장 실행해서 내일 잘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이걸 훈련하고 연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한 번에 역량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앞서 이제 모든 이제 법률 내용이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정당이 있으니까 좀 정당법을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정당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입니까? 수도에 소재해야만 중앙당이 성립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조항을 여야 어떤 당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부산에 있으면 어떻고 대구에 있으면 어떻고 광주에 있으면 어떻고 전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독소 조항을 가지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간의 모든 정책과 전략이 국가 전략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는 국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모든 지역이 좀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특혜를 받았던 서울특별시의 특자를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혜택을 빼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만이 전국이 똑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도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양원제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상원, 상원, 하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선진국 하면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게 미국인데요. 예, 미국은 상원, 하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중심의 하원, 지역 중심의 상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은 4천만, 5천만 되는 지역도 상원 의원은 2명. 네. 인구가 아주 작은 수십만 지역의 지역도 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공이 2명씩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당연히 지역의 입장을 논의할 때도 똑같은 등수로 국가적 전략이 짜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예.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영토가 빠져 있어요. 영토 주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 국가 전체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잡아갈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양원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장님 보실 때 어떤 노력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해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마와 아들 같고 다른 듯 같은 그런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행정은 분리하되 경제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하고 포용과 협력, 연대를 통해서 내일로 나아가는 비전을 잘 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지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현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전략을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은 어떤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